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삼국지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유비, 조조, 손권, 군주들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수와 책사들도 많이 회자가 되죠. 그 중에서도 책사, 그러니까 전략가들이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제갈공명, 방통, 주유, 사마이, 가후, 순욱, 법정. 누가 괜찮은 전략가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재미있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전략가 얘기를 할까요? 오늘부터 다룰 정치인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의 전략가로 성장해 정치 전략의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불립니다. 곰곰이의 정치인 리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편입니다. 정치 인생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한 편으로 줄일 수가 없어서 세 편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찬의 삶을 따라가겠지만 실제 내용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관계했던 사건들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해찬 두 번의 투옥 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감옥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민청학년 사건으로, 다른 한 번은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은 1952년 7월 10일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해찬의 부친은 광복 후부터 4.19 혁명까지 지역에서 면장을 지냈습니다. 이해찬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부친에 관한 얘기를 길게 썼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뛰어드는 과정, 이후까지도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으로 부친을 꼽았습니다. 역으로 이해찬의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넉넉한 집안에 가까웠죠. 고향인 청양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로 유학해 덕수중학교와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1971년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합니다. 1972년, 박정희 유신이 선포되던 해였습니다. 10월 어느 날 같은 과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데 탱크가 학교로 들어온 게 아닌가.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되면서 캠퍼스에 군 병력이 진주한 것이다. 휴교령으로 학교는 문을 닫았다. 이해찬의 자서전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휴교령이 떨어지자 고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굳은 표정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다 집으로 내려갔니? 휴교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더냐? 이해찬 대표는 아버지의 표정과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하지 않느냐? 휴교했다고 다들 고향으로 갔단 말이냐? 며칠 후 이해찬 대표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 서클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이해찬은 감옥에 갑니다.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1972년 유신 선포 후 대학가에는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주로 유인물이 배포되는 방식이었는데요.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면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유신 반대 운동이 1973년 10월 서울대에서 촉발됩니다. 물리대를 시작으로 법대, 상대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유신 반대 시위는 서울 시내 대학가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개헌청원 운동을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개헌 요구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돼 정치권까지 나서게 됩니다. 1974년 1월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표합니다.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헌법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그리고 이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합니다. 유신은 군부 통치였으니까요. 그리고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와 백기환을 구속합니다. 하지만 개헌 요구는 더욱 확산됩니다. 1974년 초 대학가는 1973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유신반대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당시 대학가의 학생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전국적 투쟁과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인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해찬은 당시 3학년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세미나 그룹을 이끌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월 즈음 전국의 대학에서 함께 투쟁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때까지 투쟁 조직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름을 붙이면 정권에서 반국가 단체로 몰아갈 게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4월 3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일제히 시위가 시작됩니다. 시위 현장에 민중, 민족, 민주 선언이라는 유인물이 배포됩니다. 이 유인물의 명의가 바로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었습니다.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나중에 불립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명의는 조직의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유인물에는 명의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즉흥적으로 붙인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시다발적 시위를 본 박정희 정권은 그날 저녁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합니다. 민청학년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선 세력의 배후 조정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는 확증을 포착하였다. 무섭죠. 요약하면 민청학년이라는 단체가 누군가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지하혁명을 꿈꾸고 있다.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4월 3일 동시다발적 시위가 벌어지기 전부터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대거 잡혀갑니다. 이 투쟁을 주도했던 인물들 상당수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은 당시 3학년으로 사전에 검거되지 않은 인물 중 한 명이었고 4월 3일 투쟁을 밀어붙이는 투쟁 주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연행당한 학생들 앞에서 주동자를 조져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이해찬을 유치장에서 끌고 나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거의 죽어갈 때까지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해찬은 거의 누더기가 됐다고 합니다. 바닥이 피범벅이 됐고 지켜보던 학생들은 이해찬이 죽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급조치 4호가 발표된 전후로 대학생 검거가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무려 1024명을 수사해 180명의 학생들이 구속됩니다. 민청학년이라는 대대적인 공안 조직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때 구속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년이라는 조직의 배후를 지목합니다. 간첩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엮은 것이죠. 박정희 정권은 10년 전에 조작했던 사건 인혁당을 부활시킵니다.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사건으로 잡혀갔던 인물들이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시위를 배후 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벌어졌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다시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겁니다. 민청학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정에서 240명이 체포됩니다. 잡혀간 민청학년 사건 관계자들과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은 쉬지 않는 구타와 물고문을 당합니다. 전기고문까지 당합니다.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은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상군사재판이 열립니다. 인혁당 관계자들과 민청학년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 명은 사형이 선고됩니다. 1975년 4월 9일 3심 대법원은 이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라고 불리고 세계적으로도 사법살인이라고 불립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터진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석방 요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1년 후 관계자들이 차례로 석방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1975년 2월 17일 석방됩니다. 하지만 민청학년 관계자들은 모두 대학에서 제적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아니어도 유신반대 운동을 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잡혀가면 제적됐습니다. 그들은 석방되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해찬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회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만든 번역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해찬은 출판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출판사 법무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이후 한마당, 평민서당 등의 출판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당하죠. 1978년 이해찬은 결혼을 했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광장서적이라는 서점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9년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문사회과학 출판의 대표적인 출판사로 꼽히죠. 돌베개는 많은 책들을 냈는데 전태일 평전을 처음 낸 출판사가 바로
돌베개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냅니다. 유시민 작가와 이해찬 대표의 관계는 이 콘텐츠 후반부에 나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10월 26일 11.6 사건 이후 민주화 요구가 터져나옵니다. 1980년 2월 29일 최규하 대통령이 복권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해찬은 학교에 복적됩니다. 1974년 제적된 이후 6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 서울대 복학생이 무려 3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296명이라고 합니다. 복학한 이해찬은 1980년 민주화의 봄, 혹은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1980년 서울의 봄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당시 서울대 학생들은 이름으로만 들어봤던 전설의 선배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학교로 돌아온 인물들 중에는 이해찬, 원혜영, 김부겸 등 지금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0명에 달하는 복학생들은 복학생협의회를 구성했고 이해찬은 복학생협의회 회장이 됩니다. 이즈음 대학가는 학도국단을 철폐하고 총학생회를 부활시켰는데요.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 유시민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총학생회 주최의 학내 집회에서 복학생협의회 회장 이해찬과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유시민 간에 멱살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총학생회와 복학생협의회 사이에는 민주화운동의 방법과 경로를 놓고 온도차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멱살잡이는 그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다고 하죠. 아무튼 두 사람은 이 시절에 만났고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동지이자 그 누구보다 가까운 선후배로 지내게 됩니다. 1979년 11.6 사건 이후 한국은 비상계엄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는 쿠데타를 감행해 군부를 장악합니다. 1980년 3월 개강과 함께 대학가는 민주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4월부터는 계엄 철폐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고 5월이 되어서는 계엄 철폐 요구 시위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서울대 복학생협의회는 5월 1일 민주화를 위한 시국 성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 1,500여 명이 참여했고 학생들은 가두 진출을 시도합니다. 경찰과 대치하고 투석전을 벌입니다. 다음 날인 5월 2일 서울대에서는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총회가 열립니다. 5월 2일과 5월 3일 전국의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시위가 일어납니다. 5월 중순까지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두 진출 시위도 많았습니다. 반복되는 시위 속에서 학생들은 연합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전국 학생회장단이 5월 13일 고려대 학생회관에 모입니다. 교문을 박차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합니다. 5월 14일 광화문, 종로, 서울시청, 서울역, 영등포 등지에서 밤까지 가두 시위가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규모는 계속 늘어났고 5월 15일 서울역에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비상계엄 철폐, 전두환 신군부 퇴진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이 현장에는 지금 정치권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현장에 있었죠. 당시 문재인도 복학생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반대 운동으로 투옥됐고 제적됐다가 1980년 복적돼 학교로 돌아옵니다. 당시 경희대에서도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일어났고 문재인은 경희대 복학생 대표였습니다. 경희대의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죠. 5월 15일 밤 학생회장단이 서울역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해산을 결정합니다. 일명 서울역 회군이라 불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6일 학생들은 이화여대에 모여 향후 투쟁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고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음 날인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른바 5.17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5월 18일 전남대 앞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이 광주항쟁을 시작합니다. 서울역 회군 당시 결정이 옳다고 평가하든 그르다고 평가하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은 그 후로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광주항쟁이 자신들 대신 일어난 일이라는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해찬은 이 사건으로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의 기획이었습니다. 5월 초에 전두환은 보안사에 지시를 내립니다. 일명 시국수습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말이 시국수습 방안이지 실제 내용은 전두환의 정권 찬탈 계획이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시국수습 방안 내용에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헌법적 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방해가 되는 대학가 시위를 제압하고 학생 시위를 배후 조정하는 정치인, 재야인사, 복학생들을 예비 검속하고 강제로 체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하라고 합니다. 이학봉은 5월 15일 전두환에게 체포계획을 보고합니다. 최종 재가를 얻어냅니다. 체포 대상 중 핵심적인 인물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을 정점으로 재야 민주화 인사들과 학생운동권들을 하나로 엮어서 체포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잠깐, 전두환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을까요? 곰곰이의 부마항쟁의 역사편을 보시면 박정희 정권의 수뇌부가 부마항쟁 대응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 부산에 계엄이 내려진 이후 진압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전두환이었습니다.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1979년 10월 18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산 계엄사령부를 방문했고 데모 진압 작전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마항쟁과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다뤘던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대사가 거의 없는데 전두환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1980년 5월 15일 학생 10만 명이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전두환은 이런 계획을 확정지었고 다음날 곧바로 체포 작업에 들어갑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가 내려지기 직전 김대중과 재야인사, 복학생들이 체포됩니다. 이해찬 역시 이때 잡혀갑니다. 잡혀간 재야 인사들은 2달여간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 감금 상태로 고문을 받게 됩니다. 5월 17일부터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방의 비명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문을 통해 들으려는 대답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5월 12일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 인사들이 호텔에 모여 내란 음모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7월 4일 수사 결과를 다시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대중 등이 소위 국민연합을 전위 세력으로 해 대학의 복학생들을 행동대원으로 포섭하고 학원 소요 사태를 폭력화하고 민중봉기를 일으켜 유혈혁명 사태를 유발해 정부를 타도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 시위가 내란 음모라는 것이었죠. 7월 4일 발표에서는 혐의에 광주항쟁, 당시 표현으로는 광주 사태, 획책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십일 동안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잡혀간 상태였고 외부와는 그 어떤 접촉도 불어되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간 수사가 발표된 시점인 5월 22일은 광주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압군이 광주에서 물러났고 시민들이 광주를 장악한 시점이었죠.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방송에서는 광주는 치안부재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고 북괴의 소행이 의심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당시 연행되어 있었던 민주화 인사들의 혐의에 광주항쟁, 광주 사태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란을 하려는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까요? 그걸 묻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저 확성기 이외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었죠. 김대중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음모,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최고 사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군사재판이 시작됩니다. 9월 17일 1심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문익환 목사에게 징역 20년, 고은 시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복학생 중 핵심으로 꼽혔던 고려대 조성우에게 징역 15년, 서울대 이신범에게 징역 12년, 이해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이외에도 한승원 변호사, 한원상 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3심에서 김대중은 징역 20년형으로 낮춰집니다. 다른 인사들의 형량도 줄어듭니다. 이해찬은 3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됩니다. 얼마 전 5.18 40주년을 맞아 김대중 도서관이 당시에 재판을 받았던 인물들의 최후 진술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해찬의 최후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시퍼렇게 젊은 놈이 여태 살아있어 죄송하다. 가슴 아프게 무수한 사람이 죽어갔다. 그런데 구차하게 이 자리에서 징역을 구걸하겠는가? 반공법, 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단된 시대를 산다는 데 있다. 이 민족은 언젠가 통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이러한 불상사는 시정이 될 것이다. 구차하게 징역을 구걸하지 않겠다. 민중적 지혜의 힘에 감사드린다. 이 사건은 세월이 지나 완벽한 조작으로 드러났고 관련자 전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었죠. 그리고 이후 1988년 이해찬은 이른바 오공청문회에서 날카롭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초선 의원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해찬은 2년 6개월 복역 후 1982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됩니다. 이해찬은 이후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 조직건설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대학 1학년이었던 1972년 박정희 유신 발표 후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듭니다. 3학년이었던 1974년 유신 철폐 시위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체포되고 잡혀간 날부터 구타와 고문을 받습니다. 박정희 정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잔혹한 사건인 민청학년과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석방이 된 후 출판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해찬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출판사 돌베개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79년 11.6 이후 학교에 복적된 이해찬은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1980년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학가 민주화 시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의 5.17 쿠데타 직전 희대의 공안 조작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98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된 이해찬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요 단체들을 만들고 운영하며 민주화운동의 전략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은 사람들에게 군합발과 고문으로 통치했던 잔혹한 기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해찬의 머리뿐 아니라 몸에도 그 잔혹한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정치인 리뷰 이해찬 1편, 박정희 전두환 시절 2번의 투옥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늦었냐면 대본을 되게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당시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본을 여러 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늦게 나오게 된 점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편에서 이후 이해찬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죠. 유시민을 만났고 문재인과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예상하시는 대로 노무현 그리고 김근태입니다.